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시장은 어느덧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 경기 성장의 전망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갈지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산업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6월 수출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수출을 점검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반기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과 함께 우리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내수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업 이익도 반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수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망까지 보면서 현재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율 부분까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6월 수출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월 수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수출 금액을 어떠한 환율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보다는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어떤 환율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화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와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달러 기준 평가액이 높은 상황이고요. 원화 기준 평가액은 낮은 상황입니다. 즉, 달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원화 강세가 그동안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수출의 증가 효과, 달러 기준의 증가 효과는 상쇄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좀 더 드러나고 있는데요. 증가율 측면으로 보니까 수출액 측면으로 봐서 또 차이가 나지만 증가율이라고 하는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완만한 상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환율 변화에 따라서 현재 수출의 증가율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다.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분명히 수출에 영향이 있다. 물론 아주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여전히 좋고요. 유럽은 조금 정체되어 있고 일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 쪽이 좀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아세안 지역 쪽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전히 굉장히 편차가 심한 모습이죠. 다만 중요한 건 미국이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중국, 일본, 미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지역의 회복이 중요한데 일본 쪽에서는 여전히 약세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중국 측면 그리고 대미국 측면에서의 개선 여부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지 좀 중요한데 중국의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반기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잘 되는지 보니까요. 반도체 여전히 견조하고요. 최근 들어서 LCD가 늘어나고 있죠. 하반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 특히 아이폰 6와 관련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무선 통신기기는 등락이 조금 심하죠. 그런데 하이엔드 폰에 실제 출하는 늘었지만 판매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관 기준 수출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가 조금 정체되고 있고 선박도 정체 상황, 철강이나 소재 쪽은 조금 늘었고 석유 제품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최근에 부진한 주가 흐름도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 쪽,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의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대로 철강, 석유화학 같은 일부 소재 제품들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나 자동차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박스권 안에 갇혔는데, 실제로 낙폭과대주였던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의 종목군들이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정유사는 바닥은 잡았지만 반등은 또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선박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약세가 쉽게 멈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들, 자동차 쪽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수출 동향 자체가 그대로 주가에 녹아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순수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황과 무선 통신기기의 시황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순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품목별로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6월 달의 성적은 이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전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도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네 가지 통화의 흐름을 보시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 달러, 유로, 그리고 원의 네 가지 흐름을 보시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원이 가장 강합니다. 최근 들어선 달러 대비해서 대부분 통화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간별로 봤을 때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원화라는 거죠. 호주 달러보다도 유로보다도 그리고 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원화의 강세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원화의 강세가 다른 그 여타 통화에 비해서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경쟁 통화라고 볼 수 있는 엔화에 비해서 최근에는 약간 그 강도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원화의 강세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엔화는 약세가 멈춘 것이지 강세로 전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원화는 지금 바닥을 계속 뚫고 계속 강세로 가고 있으니만큼 양쪽의 통화의 흐름은 여전히 방향성은 일본 엔화는 약세가 멈췄고 원화는 강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국 통화라든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통화의 흐름 속에서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 살펴보게 되면 환율과 관련된 문제, 즉 수출 단가의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환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레벨별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느냐, 또 정책의 개입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특히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수출 여건이 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강세가 바로 단가 요인, 수출 단가 요인을 악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교역지권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물량 자체를 채워나가면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치열하게 지금 경쟁국과 대결하고 있는 구도에 있어서의 산업은 이런 환율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환해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 중소품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환율 자체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원화 강세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교역 단가, 교역 수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 하반기에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전반적인 기업 심리입니다. 아무래도 원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출기업의 제조업 BSI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니까 제조기업들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수출이 정말 빠르게 늘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격 요인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늘어나서 과거 대비해선 환율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나 어쨌든 그쪽에 나가 있는 현지 공장에서 실제 결제는 뭐 달러나 그 나라 통화로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 또 관련된 부품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의 원화 수요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이 환율의 강세는,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 심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물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기업들의 심리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하반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이다라는 거죠. 한국의 수출 물량 전체적으로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글로벌 PMI가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로 생산자 물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율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적인 요인은 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거죠. 다만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과 일부 기업만 받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SK하이닉스,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머징 마켓 쪽에서 모바일용 디램 그리고 PC용 디램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에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뭐 이러한 것들에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소재 기업이나 산업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뭐 중국이 아주 밑바닥부터 개발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수혜가 과거 대비 제한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개선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과 일본, 유로 생산자 물가가 모두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들의 내수 수요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별로 여전히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수출의 지역별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4개월간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봤더니 중국이 가장 부진합니다. 나머지 지역 쪽은 최소한 선방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수출이 2분기까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수출 전망에 있어서 핵심은 중국이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며 한국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쓸지가 핵심 여부가 된다. 근데 중국의 지금 수출 구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에서 반제품이나 소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최근에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빠르게 줄고 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고 또 한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공급선을 바꾸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 수출 전망의 핵심은 중국의 수요 회복, 그 수요 회복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이 다 좋아진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맞는 공식이 아닌 거죠. 실제로 중국의 소비에 얼마만큼 연동하면서 수요에 연동하면서 좋아지는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판단해 볼 것은 환율, 원화의 강세가 이제는 좀 완만한 속도로 아주 완만한 속도로 하반기까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설사 뭐 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세 자리에 들어가서도 아주 안전한 그런 완만한 각도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국내 주요 기업들, 수출 주요 기업들의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의 핵심, 원화의 강세 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번째 지역별로는 중국의 수요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타겟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부양책,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조정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면적인 부양, 전면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만큼의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율과 수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업종별 수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우리가 계속 예측해 보기 위해선 원화가 가장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환율, 그러니까 환율의 기준 통화가 어디입니까? 바로 달러죠.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원화는 강세로 가기 싫어도 또 강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은 유로화와 엔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엔화, 유로화, 달러화가 모두 제한된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 상황, 그 안에서 한국의 경상수지흑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완만하게 원화의 강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들, 하이엔드 제품들 쪽에서는 과거 이제 줄어들었던 뭐 독일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의 경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화 기준 수출은 탄력적으로 늘긴 어렵다.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오히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
물량 확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물량 확대가 중국 쪽에서 또 나타나지 못하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올해 2분기에 보여주었던 증시의 흐름, 차별화된 주가 동향, 지수는 정체 상황, 지수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보단 제한된 수준에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종목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양상, 즉 분기별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만 매기가 집중되고 나머지 종목군들로는 여전히 매도 압력이 존재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바닥이 확인되고 있는 소재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재 계열의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이들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중국 쪽의 추가적인 수요의 급증이 필요하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소재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시기는 아무래도 조금 짧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늘 수밖에 없는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IT 핵심 부품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IT 핵심 부품주들에 대한 관점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핫앤콜드, 즉 핫한 업종과 종목 중에서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죠. 오뚜기, 대상, 대상홀딩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동원 F&B라든지 최근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심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삼양사, 삼양제넥스 등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상세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수출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게 원화의 강세 부분이었죠. 그게 이제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단가 요인을 그리고 교육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내수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하는 업종 쪽에서는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음식료 업종인데요. 자, 평균 환율 자체가 지금 1,0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현재 지금 추세대로라면 1,000원 아래로 마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좋은 관점이다. 평균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수입하는 달러의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 단가의 하락을 통한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달러 부채에 대한 감소 요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단가 요인에 있어서 수출 업체들에게는 부담이지만 수입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든 원료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나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류, 그 다음에 농산물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맞지 않아서든 아니면 생산 단가가 맞지 않아서든 상당수 많은 물량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 단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달러 입장에서는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 즉 경상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제품 단가도 제품이 아니라 원재료 단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볼까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옥수수 쪽에서는 투기적인 순매수, 즉 공격적으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빠르게 줄고 있고요.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대두 쪽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빠르게 빠지고 있고 가격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이제 소맥이 나오는데 소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적인 순매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반전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가격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빠지면서 전저점 영역까지 빠졌습니다.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엘니뇨와 관련된 효과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의 시발점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재배 면적이 늘었다. 그리고
그 남반구죠. 남반구 쪽의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그런 물량들을 북반구에서 소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 해소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곡물 가격들이 빠르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업종 쪽에서는 실제로 수입해야 되는 수입하는 곡물들의 단가는 낮아지고 있고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두어 가지 정도는 여전히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원당, 즉 사탕수수 가격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기적인 포지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커피가 나오는데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기적인 세력이나 가격이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도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원래 예상했던 대로의 강력한 상승세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안정과 환율 효과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었는데 2분기 실적도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실제로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업종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될지 그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식업종이 뭐 내수 쪽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이 뭐 비비고라는 브랜드 자체로 뭐 외식업계에도 뭐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뭐 매출이 크지 않고요. 근데 바이오 쪽이라든가 사료 쪽에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중국의 사료 쪽의 해외 매출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격이 바로 돼지고기 가격인데요. 자, 최근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반등하면서 중국의 옥수수 가격, 주로 이제 사료로 쓰이니까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또 관련되어 있는 라이신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이 그동안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라이신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중국에서의 이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 요인이었는데요. 현재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바이오 부분, 사료 부분의 이익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감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공장은 바로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이 메치오닌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죠. 물론 비중은 라이신이 훨씬 큽니다만 향후 이제 메티오닌 가격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비중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의 전반적인 가격의 안정을 찾는다면 CJ제일제당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던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사료 쪽에 이익이 돌아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 CJ제일제당의 소재 부분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이오 부분 좋아지고 원래 좋았던 레토르트 식품류, 그런 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 환율의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옥수수 수입해서 뭐 할까요? 사료 만들거나 또 하나는 음식을 만드는 조미료의 베이스로 쓰입니다. 그 조미료의 베이스가 전분당인데요. 전분당의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옥수수죠. 그런데 지금 이 전분당 가격과 옥수수의 가격을 보시면 옥수수의 투입 가격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분당 그 판매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수입하는 원료는 옥수수고 그다음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건 전분당입니다. 팔아야 되는 전분당 가격은 예를 들어 1,000원에서 안 빠지고 있는데 옥수수의 투입 가격은 8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지면 나에게 남는 이익이 200원에서 300원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이런 기업들이 모두 뭡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다가 전분당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소재가 되는, 그러니까 음식료 쪽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바로 소재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재 기업들의 이익이 2분기, 3분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강조점을 둔다면 음식업종도 전반적으로 뭐 다 좋다라고 보기보단 조금 특화되어 있는 CJ제일제당 그리고
음식료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투자 전략상으로 이들 종목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이 팁을 살펴보게 되면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걸 미리 좀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채우지 못하거나 3분기에 예를 들어 엘니뇨로 인해서 다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음식료업종의 종목군들은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투자하실 때는 지금부터는 더 사고 많이 사고 이 전략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정도를 탑픽으로 두면서 이 종목의 시세가 꺾이는지 또 시장의 수급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이 업종 내에서는 투자 전략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실현한 이후 그 다음에 추세를 보고요. 오히려 단기 투자 전략상 만약에 지금도 사고 싶으시다면 이 해당 종목들 뭐 대상이나 뭐 CJ제일당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 이 해당 종목군들의 지주사 CJ, 대상홀딩스, 삼양사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투자 전략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핫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는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못한 삼성 SDI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한 4달, 5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삼성 SDI가 20만원 가까이 갔을 때도 제가 분명히 엎드렸습니다. 17만원 이상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그 이후에 급전직하해서 뭐 14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17만원대 정도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최근에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PDP에서 철수한다라는 것인데요. TV 시장을 보시면 PDP는 이미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없애도 매출은 조금 줄겠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별 영향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호재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투입하는 돈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안 되는 사업부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뭐 비중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PDP-TV가 굉장히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언젠간 정리가 될 거였다. 그렇다면 재료의 소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테슬라의 특허 공유를 통해서 BMW i3와 같은 다양한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앞으로 늘어날 건가의 핵심인데 이게 BMW i3거든요. 지금 월별 판매량을 봤을 때 100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뭐 200대도 안 되던 그런 판매량이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늘었으니까 긍정적인 거 아니냐. 물론 긍정적이죠.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팔려도 뭐 100% 신장, 200% 신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직도 지금 월별 1300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월별 몇 대인데 이 1300대에 대한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특허 공유, 물론 좋습니다. 테슬라의 특허 공유를 통해서 전기차가 확산될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개화 시기라는 거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기차가 넓어지기 위해선 SOC의 확산, 정부 정책의 추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엔 자신들이 충전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만족할 만큼의 충전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뭐 이 부분이 지역별로 다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를 과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별화를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도 먼 얘기다. 좀 더 멀리 가보면 어떤 전지차, 그 다음에 어떤 전기차가 더 빠르게 발전할지,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을지 아직 모르는 초기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테슬라의 특허 공유로 인해서 전기차가 앞으로 당장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무리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보니까 한 가지는 그나마 긍정적이었고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건 눈앞에 닥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것인데요. 자, 2분기 실적을 지금 보수적인 증권사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도, 그 2분기도 마찬가지고 2014년 한 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는 여전히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땐 여전히 사고 싶지 않은 가격대, 17만 원 가격대입니다만 그 다음 그림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이 종목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영업이익의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정체되는 기간이 많았고 영업이익이 올라야 주가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영업이익이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 SDI의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시점이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대형 전지의 매출 증가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높지만 그 성적표는 여전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 미미한 성적으로 인해서 주가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이 종목의 PBR이 여전히 지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지분율, 삼성종합화학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버랜드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들의 총합이 얼마냐? 7조 3천억이거든요. 7조 3천억인데 이게 지금 장부가치 평가입니다. 시가로 평가했을 때는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PBR 개념에서 지금 뭐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장부가를 시가로 현실화했을 때는 PBR이 엄청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성장 산업들을 전부 싹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관련된 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삼성 SDI는 매력적인데 이번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더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일모직의 전체적인 수익성이 삼성 SDI보다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적표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무구조 자체의 개선 효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모멘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으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제가 보기에 별로 크게 오를 만한 여력이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의 현실화 이걸 시장에 팔면서 장부 가치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제일모직과의 시너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에 따른 긍정적인 수혜 또 ESS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들을 다각도로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17만 원 이상의 가격대에서 매력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이상, 2년 이상, 적어도 3년 이상을 보신다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보유 지분 가치만으로도 삼성 SDI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3세 경영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의 7% 이상의 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관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선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인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국제무역연구원의 송송희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요. 확대될 인도 시장, 한중일 경합에 대비해야 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 동력을 조금 잃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도와의 지금 경제 영향력은 굉장히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2의 중국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국의 지금 진출 강도는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아주 짧게 함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리포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모디라고 하는 새 수장이 지금 인도의 수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수상이 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 10년 동안 구자라트주 주지사로 보여주었던 능력, 구자라트주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인도의 성장률을 항상 뛰어넘었다라는 그러한 능력들을 믿고 이 사람에게 수장을 맡긴 거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경제 하나만 믿고 이 사람에게 수장 역할을 맡겼는데, 자, 이 사람의 수장과 함께, 임명됨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기대감은 모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 4%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이 2015년도에 가게 되면 6%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강요의 숫자, 그 다음에 전체 강요의 숫자도 줄이고 이 강요들에게 100일 내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 청사진, 또 인도 재편의 청사진을 내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여러 가지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갖고 있는 뭐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의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 또 지역 갈등, 이런 거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모디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물시장에서도, 또 금융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센섹스 지수라든지 루피아와 환율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모디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금융시장에서 선반영하고 있죠. 과거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의 주가지수나 환율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좀 실물적인 부분에서도 봐야 되는데요. 승용차나 상용차 판매 대수도 일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증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약세를 보이던 이 실물 지표들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 기업인들에게 기업 심리조사 BSI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모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실물 쪽에서도, 그다음에 금융시장 쪽에서도 향후 전망에 대한 그 부분도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는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하고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시장을 발전시키는 이런 구도로 갈 것이다. 과거 모디 총리가 주지사 시절 구자라트주를 이끌었던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얼마만큼 일본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수지 측면으로 보면 인도가 가장 약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산업 일부는 발전해 있는데 제조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중일 3국에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크고요. 한국, 일본 순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구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제조업이 단숨에 확 단계가 뛰어오를 수는 없거든요. 중국처럼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구도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도의 체질 개선과 함께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의 유입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경향은 이 경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까요? 무역 비중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1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ODA 금액, 즉 경제개발 금액에 있어서는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해서 SOC를 개발하는 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독일이나 영국, 그 다음에 세계개발은행과 같은 이런 쪽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긴 한국은 보이지도 않고요. 중국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인도 경제와 큰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멀었다라는 점이 일단 약점이었고요.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실제로 중국과 인도가 전쟁을 했었죠. 이런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을 가장 늘려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도 쪽에 별로 투자하지 않았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최근에 무역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국가는 중국과 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ODA를 통한 진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스킨십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일본이 얼마만큼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포트에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다음 권에 살펴보시면요.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순위를 보시면 모리셔스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누적 금액으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거의 순위권 밖, 20위권 밖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가 모디라고 하는 새 정부 수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경제 개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당장은 중국과 한국이 돈을 좀 벌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의 핵심은 일본이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과연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누구이며 실제로 인도에서 어떤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요. 인도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인도 인구가 13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뭐 8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투지폰, 노키아나 모토로라의 투지폰 등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의 굉장히 싼 가격의 투지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질라와 같은 파이어폭스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OS 제공업체들이 우리 돈으로 5만 원 미만의 싼 폰들을 인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IT 수요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핵심 부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과 같은 싼 회사에도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다만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대만 거 싼 것도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양을 줄여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제품들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조금만 고급 제품으로 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인도의 지금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IT 핵심 부품 쪽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 지금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게임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 아래쪽이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 그 다음에 PC 게임인데 PC 게임도 성장하고 모바일 게임도 성장하지만 성장률의 강도를 놓고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컨텐츠 쪽에서도 스마트 시장이 인도에서도 열리면서 지금 13억의 중국, 그 다음에 10억대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들도 결국 모바일 게임 쪽에서 영향력을 가져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 게임주들,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핵심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인도에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IT 컨텐츠 쪽에서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핵심 기업들, 그 음원이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되었든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완제품보다는 부품 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또 인도에서 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FDI, 자, 외국인들의 국내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자금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다시 또 모디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 다음 그림 보시면 인도에서 최근에 워터 엑스포,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이런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투자의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건 전력망,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그 관련된 수처리 시설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인도 내에서 어느 정도 진출해서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모디 정부의 그 구자라트주에서 한 번이라도 진출한 흐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자동화기기, 공작기계, 그 다음에 발전 플랜트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LS산전 같은 기업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도도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발 계획 내에서 특화된 도시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도시는 코치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요, 시티의 전반적인, 도시의 전반적인 능력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IT를 결합하는, 그러니까 인도의 IT 기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쪽은 이제 구자라트 쪽의 금융도시인데, 이 구자라트 금융도시는 뭐냐? 말 그대로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뉴욕이 미국의 금융 중심지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굉장히 큰 지역 쪽에서는 뭐 중국도 상하이가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만들 때 관련된 SOC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 국내 기업 내에서는 이미 인도에 진출을 한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도시건설에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도에 진출을 했거나 한 번이라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좀 바라본다면, 향후 인도의 투자를 통해서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새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앞으로 발견이 되는 대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인도의 발전과 인도의 발전 계획, 그와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빠른 성장, 그리고 빠른 개발의 시대는 서서히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서서히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저성장 국면에서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정말로 산업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뭐 ETF를 통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통한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를 노리는 뭐 그런 전략 자체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지수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